2026년 4월 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 39일째를 맞이하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 등을 포함해서 이란 전역을 하룻밤 안에 파괴하겠다. 문명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 약 90분 정도 앞두고 어제 이란은 갑자기 미국과 2주간의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제안한 10가지 조건을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10가지 요구 사항 받아들였다는 뉴스는 모두가 가짜 뉴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끈했고요.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을 향해서 집중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 시간마다 숨가쁘게 속보가 쏟아지면서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동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소식, 이란 소식, 그리고 중동 소식 오늘도 이유진 PD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또 계속 진짜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없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4월 8일 날이었어요. 어젠데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합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10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이제 이거를 미국 쪽에다 제안한 거예요. 이런 요구 조건이다. 10개 항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일단 이란이 제시한 이 10개항 제안을 간단하게 보면요. 미국이 과거에 거부했던 그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이 비침공 보장과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인 이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에 대한 모든 1차 제재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까지 막는 이 2차 제재까지도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그리고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까지도 모두 종료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번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그리고 미군의 중동 지역 철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선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제 전면 휴전하자 이런 조건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이란이 요구하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고 자산도 돌려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유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은 철수하고 공격도 중단하고 그리고 이란과 그 동맹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압박도 중단해라. 근데 사실 이거는 이란 측의 제안일 뿐이고요. 내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그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 세부 조건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우선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완전 개방된 상태입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제한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휴전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도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재개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IRGC 관리 하에 통행을 허용하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보다도 이란이 통제하는 상태에서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선박들에게 암호화폐 통행료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IRGC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로를 안내하는 그런 지도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항로 외에 이런 다른 항로에는 이제 기뢰가 매설되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체 경로를 안내를 하면서 여기로 지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지금은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한 유조선이 다시 회항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2주간 공격을 중단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미 이란이 휴전을 위반을 했죠.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흐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개입하겠다. 즉 사실상 미국도 해협 통제에 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내일 협상을 할 거예요. 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적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날 회담에서 휴전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이란이 제시한 이 10개 항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10개 항 계획을 완전히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휴전 불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내일 이슬라마바드 회담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부터도 이미 휴전 불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사드가 SNS에 게시한 그 채널 14의 보도에 따르면요. 오늘 밤 이란 측에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새로운 첩보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이거 휴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이 제시한 이 10개 항만 봐도 이란이 절대 양보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연후 협상 때와 같이 이제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계속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실질적인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말로만 휴전이지 아직 진짜 모르는 일이네요. 자, 그래도 만약에 그 합의가 잘 돼서 휴전이 2주간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2주 동안은 뭘 하는 것이고 또 2주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잘 유지가 된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이 휴전에 대해서조차 이제 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휴전에 반발하는 목소리나 뭐 찬성하는 목소리도 다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지금 이란이 또 한 번 미국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전 나토 최고사령관은 이 휴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개방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리고 핵 관련해서 실질적인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한 이 미군 지상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군 급유대 편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륙해서 이란 동쪽으로 이제 이동 중인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SNS에서는 결국 이란이 또 미국에게 속아 넘어간 건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국제 여론이랑 상황을 봤을 때도 사실 이대로 끝내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계속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뭐 국제 유가라든지 증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막 갈리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또 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또 2주라는 이 기간을 이란에게 주면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란이 또 뭐 다시 재건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작년 6월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는 군사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이런 지휘 체계 같은 핵심부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2주 안에 이란이 의미 있는 재건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란 국영 매체에서는 이번 미국과의 회담이 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협상에서 합의가 잘 될지도 사실 미지수인 상황이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작년처럼 뭐 장기 휴전에 들어가거나 뭐 들어가고 이제 그림자 전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군사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전 얘기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발끈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뭐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 휴전에 대해서 이제 레바논 전선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이란이 제시한 이 10개 항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 이런 조건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이제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레바논 전선은 이번 휴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교전도 이제 계속된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제 핵심 전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만약에 이번에 휴전 합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향해서 무슨 뭐 교량과 발전소를 모두 폭파시켰다, 문명을 아예 사라지게 하겠다, 하룻밤 사이에 이란을 통째로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협박성 경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란 국민을 향해서 기차 타지 마라. 기차가 위험해질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집중 공격하려고 했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48시간 최후 통첩을 줬고, 뭐 하룻밤 사이 무너질 수 있다. 어쩌면 내일 밤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처럼 경고를 했었죠. 이제 강력한 그리고 구체적인 이 타격 계획까지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4시간 안에 멈추게 하고, 다리를 폭파하고 에너지 인프라도 완전히 파괴해서 다시는 못 쓰게 만든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수준의 작전이었죠. 근데 실제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공동 공격 목표를 확정을 하고 작전 조율까지 마쳤다, 이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란의 반응인데요. 미국이 폭발하는 그 발전소 주변으로 이란 시민들이 마치 인간 방패처럼 둘러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 겁니다.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이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 시설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란 시민들이 자원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란 관리들이 먼저 선동을 했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발전소로 보내서 인간 방패로 사용하라, 이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이란이 자국민을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인간 방패 취급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 방패는 되게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 이번 전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그런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군, IRGC 공군을 겨냥해서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 밖에도 IRGC 중앙본부랑 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반 시설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테헤란의 공항들과 그리고 이란 전투기 수십 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전쟁 중에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던 이 메흐라바드 공항은 IRGC의 정예 부대인 쿠드스군의 주요 거점이고요. 중동 전역에 걸쳐서 이란 정권의 대리 세력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즉 이번 이스라엘 공격도 단순한 시설 타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 시설도 공격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노린 것 사실 단순한 정유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경제 그리고 군사에 동시에 연결된 핵심 산업 인프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마흐샤르를 공격을 했고요. 사실상 모든 생산시설을 마비시켰다라고 전했는데요. IDF는 이 해당 시설들이 폭발물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군수 생산과 직결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규모도 상당했는데요. 이스라엘 측 설명을 보면 이번에 타격된 시설들은 이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핵심 단지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흐샤르와 그리고 주요 산업 항구인 이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인근에 위치한 반다르 이맘 석유화학 단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란 경제에서 이 석유화학은 단순 수출 산업이 아니라 이제 외화 확보의 핵심 축이고, 그리고 동시에 군수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또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석유화학 부분이 IRGC의 주요 자금원이고 이란의 군사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이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단순한 시설 파괴라기보다는 이란의 수출 능력 그리고 군수 생산 기반을 동시에 흔든 그런 타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그 미국에 제시한 그 휴전 합의 조건 중에 레바논을 향한 공격도 멈춰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 리타니 강 남쪽까지 진격했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한 작전을 보면요. 공중과 지상 작전을 동시에 투입하면서 3,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고 지상군도 리타니강 남쪽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대전차 방어선의 병력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레바논 남부에 정예 공수부대인 98사단까지 이제 투입을 하면서 현재 총 6개 사단이 지금 지상 작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점령과 유지 단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제 공격하고 빠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헤즈볼라를 밀어낸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현재 헤즈볼라 내부에서는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사기 저하와 함께 이제 병력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무기와 대원을 이동시키던 통로 그리고 연료 공급망까지 지금 타격을 받으면서 조직 운영 자체가 지금 헤즈볼라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약 10분 동안 100여 차례의 공습이 헤즈볼라 지휘 통제센터를 타격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정밀한 첩보와 그리고 수주 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IDF 측에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 IDF가 레바논의 주유소 2곳을 또 공격했다고 해요. 주유소를 왜 공격한 겁니까? IDF에 따르면 이번에 타격한 주유소들은 헤즈볼라가 애용하던 그런 주유소들이었는데요. 일반 민간 시설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테러 활동에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주유소들은 아마나라는 이제 네트워크 소속으로 총 15곳 이상이 이미 공습 대상이 되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주유소들은 무기와 테러리스트를 운송하는 트럭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서 테러 자금으로 이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료 공급과 테러 활동 자금을 만드는 이 수익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었던 주유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헤즈볼라의 보급망과 이동망, 자금 흐름까지 끊는 방식으로 지금 작전 범위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란이 먼저 미국 쪽에다가 요구사항 10가지를 제안하면서 이거를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휴전 얘기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휴전 얘기를 발표한 그 순간, 그 이후에도 이란은 또다시 이스라엘하고 걸프 국가 여러 나라에게 미사일을 또 날렸어요. 어디에다가 얼마나 날린 겁니까? 네, 이란이 지금 휴전 협정 발표 직후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향해서 먼저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걸프 아랍 국가들을 향해서도 드론 94대와 미사일 23발을 발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10대 청소년 3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후에도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요 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조종사 구출 작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3일 날 미국의 F-15 전투기가 이란의 중서부 지역에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조종사는 금방 구출을 했는데 뒤에 탔던 아마 무기체계 장교 한 명이 34시간 만에 정말 극적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구출 작전이 이제 펼쳐져서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번 구출 작전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세계 최강이죠. 모사드의 역할이 컸다고 그래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네, 이번 작전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연합작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군과 그리고 모사드가 도움이 되는 파트너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전례 없는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라고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에 있어서 위치 파악이나 정보 수집 같은 이런 정보전 영역에서의 그 협력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 이란 내부에서 진행된 작전이었다라는 점에서 현지 정보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 구조는 이 미군 특수부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결합된 고난도 작전이었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협력 구조 자체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 뒤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난 겁니까? 이제 미 공군 조종사의 이 실종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이 정보 유출자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당 실종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이 정보 유출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그 기자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 그러면서 해당 정보 유출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언론에 이 조종사 실종 사실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이란 측이 알지 못했었는데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 실종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이걸 이란 측도 이 상황을 인지를
포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색과 이 구조 작전이 훨씬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반면 언론과 국제 단체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언론을 마치 범죄처럼 이제 취급하는 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군사 작전의 기밀 문제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군사 작전 이런 건 좀 도와줘야 되죠. 예, 이유 PD가 혹시 정보 유출한 건 아니죠? 그런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예. 이스라엘에서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인데 이란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서 붙잡혔어요. 몇 명이나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단 굉장히 심각한 안보 문제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IDF 소속 병사 4명이 체포가 됐고요. 이들은 단순 정보 유출 수준이 아니라 이란 배후 세력을 위해 심지어 폭발물까지 제조한 그런 혐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수주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고요. 법원은 보도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도 이스라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란에게 협력하는 심각한 안보 사례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 용의자는 이란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폭발물을 제조하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SNS를 통해서 이란 정보기관 요원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을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장소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진 장비나 이런 기타 도구를 구매하는 등 일련의 임무들을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이란과 연계된 이 간첩 활동들이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란을 위해서 중국의 AI 기업들이 미군에 대한 정보를 이란에 제공해주고 또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이런 정보를 또 이란에게 제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드러내놓고 도와주진 않고 뒤에서 숨어서 계속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또 이란의 해커들도 또 한몫했다고 그래요. 네, 중국의 일부 AI 기업들이 미군과 관련된 이 공개된 유성 이미지나 해상 데이터를 사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보들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항모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항공기 수와 배치, 중동 지역 기지 활동에 대한 이 군사 정보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상업 활동처럼 보이는데 사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의 이면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개입 정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 러시아가 이란의 이스라엘의 에너지 시설 55곳에 대한 이 상세한 목록을 제공했다라고 하고요. 러시아 위성이 중동 지역 전역의 군사시설과 주요 지점에 대한 수십 건의 상세한 영상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이미지를 이란과 공유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영역에서도 협력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란 해커들과 그리고 러시아 측 해킹 그룹들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공조한 그런 정황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뉴스가 계속 속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유진 PD도 취재하고 또 기사 정리하는데 했다가 다시 또 뒤엎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네. 요즘 매일 야근하고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네. 이제 전쟁 곧 끝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